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볼 때쯤이면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의 표적 60곳을 더 타격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에서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면 그 수치 하나만으로도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늘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전선 안팎의 수많은 푸틴 앞잡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태양이 비치지 않고 지난 6개월은 러시아 군대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과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드론 전쟁의 달인들은 러시아 적들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엄청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6월 22일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주요 수치를 밝혔습니다. 페도로프는 올해 초부터 무인 시스템 부대가 80만 개가 넘는 적의 목표물을 확인하여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확인된 수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즉, 우크라이나는 자신이 타격한 각각의 목표물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보유하며 이 자료들은 데이터 시스템에 업로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80만 개의 목표물이 있다고 해서 80만 대의 드론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목표물이 여러 드론에 의해 타격당했으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사 기획자들에게 재앙을 안기기 위해 수백만 대의 무인 항공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러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완벽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수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도로프는 2026년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16만 7천 명의 러시아 점령군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역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매달 평균 약 27,833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6월, 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페도로프 발표 후 8일이 남아 평균치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22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일일 병력 손실이 2025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한 달 내내 1000명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들어 거의 매일 러시아군의 손실이 1130명에서 1550명 사이였으며 이 기간 동안 단 3날만 손실이 1100명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더 많은 계산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인용한 범위의 중간값을 잡으면 6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의 일일 평균 사상자는 대략 1340명 정도가 됩니다. 페도로프는 현재 드론이 적 공격의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사상자 비율도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하루 평균 1206명이 됩니다. 그 숫자의 8을 곱하면 6월 말까지 드론으로 인한 사상자가 추가로 9648명이 됩니다. 앞서 계산한 월 평균이 더 오를 것이라 방금 말했습니다. 이 9648명의 사상자를 페도로프가 주장한 16만 7천 명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에 더하면 총 17만 6648명이 됩니다. 이 숫자를 2026년 상반기 6개월로 나누면 새로운 월 평균은 2만 9441명이 됩니다. 이는 푸틴에게 한 달에 약 3만 명의 사상자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드론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 전략의 꾸준한 고도화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26년 5월은 금막을 수 없는 드론 운용자 군단이 기록한 최고 기록을 세운 달이었습니다. 2월 11일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거의 18만 개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월에 타격한 목표물 수에 비해 12.7%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 달이 하루 더 많아져도 이런 큰 증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매달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드론 우위를 바탕으로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희생된 인명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러시아가 지출하는 돈도 엄청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6월 중 하루를 예로 들겠습니다. 6월 9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가 약 3억 3,1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손실에는 75문의 포병 시스템, 2기의 방공 시스템, 4대의 전차, 5대의 장갑차, 그리고 4대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매일 러시아에 이런 재정적 피해를 준다고 가정하진 않지만 이날만 봐도 러시아가 매달 우크라이나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장비를 잃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칼라시니코프 푸틴에게 사상자 수보다 더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결국 푸틴은 사람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대의 자금을 건드리면 그 사이코패스가 갑자기 관심을 보입니다. 영상 시작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60개 목표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다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숫자가 증명할까요? 알아봅시다.
페도로프는 2026년 6월 22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80만 개의 목표물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2일까지 계산하면 총 173일이 됩니다. 80만 개의 목표물을 173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4,624개의 목표물이 타격된 셈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시간당 192개, 15분마다 48개가 조금 넘는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상은 보통 16분에서 18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17분짜리 영상이라면 분당 약 3.38개의 속도로 총 57.6개의 러시아 표적이 제거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드론이 필요한지 우리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략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숫자는 그만하죠. 머리가 어지럽네요.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타격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푸틴에게 문제는 사상자만이 아닙니다. 총알바지 손실은 전선에서 러시아에 타격이 되지만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모든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페도로프는 기본적인 것들을 지적합니다. 인력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포병, 다연장 로켓 시스템, 방공망, 차량, 지휘소, 탄약고, 전자전기지, 심지어 러시아의 지상 로봇 플랫폼까지 타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유소나 저장고 같은 목표물, 혹은 페도로프가 놀라운 수치를 공개하기 며칠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항구 하르키우에서 파괴한 보급용 페리와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목표물이 공격받는 걸 페도로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직접 보고 있습니다. 6월 23일 유엔에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24시간 동안 626대의 차량과 유조차를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하루 만에 세운 기록으로 우크라이나가 5월과 6월 여러 차례 해당 기록을 경신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기 위해 설계된 물류봉쇄 작전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 수백 대의 차량이 불타는 잔해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선 뒤 300km까지 중간지대를 완전히 장악해 차량 등 다양한 목표물 공격이 가능해졌으며 페도로프가 언급한 대부분의 다른 유형의 표적에 대한 공격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전선에 있는 러시아의 인력과 장비만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타격률이 이렇게 극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2026년 이 새로운 세대의 드론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후방 근처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중간 타격 작전은 러시아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어서 연료 부족을 초래하고 크렘린이 연료 수입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러시아는 자국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연료를 생산해 수십억 달러를 법니다. 장거리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전선과 중간거리에서의 대규모 공격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3월에 월간 장거리 드론 공격 기록을 경신했으며 7,000대가 넘는 무인기를 러시아 영토로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후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대규모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를 압도하며 본토 심장부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8일 러시아의 수도를 포함해 러시아와 점령지의 광범위한 지역을 덮친 공격에서 러시아 국방부는 단 24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드론 992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의 모든 측면에서 그런 엄청난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80만 개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들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드론들이 하늘을 뒤덮어 방공망을 혼란스럽게 하고 러시아가 모두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이며 국가가 타격하는 목표의 90% 이상 이 드론에 의해 제거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이 모든 것이 계속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간단한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단어로 된 대답보다 훨씬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밀리터리 쇼가 유익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바로 영상으로 돌아가세요. 지속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수량을 유지하고 페도로프가 보고한 목표물 수를 계속해서 타격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결과를 지속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포인트 시스템입니다. 페도로프도 이 점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조종사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2포인트를 받고 이를 브레이브1 마켓 플랫폼에서 더 많은 드론, 장비, 예비 부품, 심지어 소화기까지 교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함께 리더보드도 포함되어 있어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를 타격하는 전체 과정을 어느 정도 게임화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부대가 드론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종류의 드론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헤도로프는 이 포인트 시스템 덕분에 어떤 기술과 부대가 뛰어난지 파악하고 이를 군 전체에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지도자들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거의 95%가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러시아 표적을 가장 많이 타격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 비디오 게임의 점수 경쟁 모드처럼 만드는 것이 비인간화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주장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표적이 타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드론이 효과가 있고 어떤 드론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 플랫폼으로 각 부대가 임무에 맞는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체계가 갖춰져 우크라이나는 이를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물류봉쇄 프로그램에서도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된 자금이 이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분배될 것이며, 수혜자는 러시아의 물류에 타격을 주는 공격을 전문으로 하는 팀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당신들이 이 일을 잘하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며,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군인들이 강점을 최대한 발휘해 전장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든 러시아의 문제로 효율성이 더 강화되어 우크라이나가 공격 규모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를 공격 중이라고 보고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역과 점령지에서 귀중한 방공망을 파괴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제재와 공급 문제로 새로운 시스템과 레이더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공 시스템이 파괴될 때마다 활용할 빈틈이 생깁니다.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우크라이나는 방공 시스템을 대상으로 492회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3월은 UKRI 인폼에 따르면 러시아 방공망에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달 만에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39기와 레이더 15기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너뜨려 왔고, 그 결과 중장거리 드론 공격의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제작비가 몇천 달러에 불과한 드론들이 이제 러시아 방공망을 우회하거나 아예 방공망을 만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작전에서 20-30%의 침투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치는 지금까지보다 더 높아졌으며 러시아의 방공망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포인트 시스템처럼 이 전략도 자기 강화 구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 공격을 유도할수록 다른 목표물 타격 기회도 늘어납니다. 러시아가 취약해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이동시킨다 해도 그것은 단지 다른 지역을 약화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늘릴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지고 러시아는 파괴적 악순환에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성공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자체입니다.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 전략이 훌륭했습니다. 목표물 타격수가 많은 주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중간거리 타격의 효과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물류봉쇄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목표를 겨냥해 신형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목표물들은 제대로 방어되지 않아 우크라이나의 성공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우크라이나에 큰 추진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선의 살상구역을 커버하는 다층 드론 전략을 갖추고 있으며, 그 구역에는 FPV 드론들이 가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우크라이나 사상자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에 의한 중간 타격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심층 타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후방을 통해 전방 부대를 조율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탓에 러시아의 전면 공격이 약해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러시아가 약해질수록 우크라이나 압박이 줄어들고 드론 공격 기회와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는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러시아가 자주 타격당할수록 반격이 쉬워집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 군대는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는 권투 선수처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2026년 상반기에 타격한 표적의 수를 전략과 새로운 형태의 공중전 접근 방식 측면에서 확실히 유지하고 더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물량 유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2026년에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이 지표라면 답은 분명 예입니다.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6월 16일 리가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현장에서 우크라이나가 2026년 말까지 10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가 보도에 따르면 이는 2025년 우크라이나가 생산한 400만 대 드론보다 훨씬 발전한 것으로 같은 해 미국 생산량의 40배에 달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드론 로봇 산업에 500개 기업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더 우려하는 점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드론 생산을 연 2천만 대까지 2배로 늘릴 수 있고 필요한 자금도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생산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것이 2026년 상반기에 우크라이나가 80만 개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외교에서도 점점 더 노련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기술의 이해와 개발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가진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딜 이니셔티브와 같은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파트너들 간의 통합을 돕고 우크라이나의 장기 방위 자금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27개 회원국이 있으며 그중 15개국은 나토 회원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많은 것을 생산하며 더 생산할 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러시아도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까지 730만 대의 FPV 드론과 수천 대의 장거리 드론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드론의 양이나 질면에서 우크라이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뉴스에 따르면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전선 여러 곳에서 FPV 드론 1.5대 1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에서도 러시아와 대등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보다 뒤처져 있고 우크라이나는 푸틴 군대가 계속 뒤처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80만 개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절정이 아니며 우크라이나도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고 사격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목표물을 타격했는지 알리며 푸틴에게 러시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이 있습니다. 생산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바탕으로 80만을 드론 전략의 정점이 아닌 이정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천재들은 연구를 계속하며 단순한 치명적 무기가 아닌 판도를 바꿀 잠재적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묘한 신형 폭탄은 1년 넘게 개발되어 왔습니다. 드디어 그것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그 위력을 완전히 경험했습니다. 보리브니우 바흐가 첫 공격을 했고 그 이름은 이제 다시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레벨러를 풀어놓았고 그 무기는 말 그대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러시아 전선을 완전히 초토화했습니다. 6월 24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공격의 기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우크라이나 폭탄은 전쟁의 핵심 측면에서 마침내 균형을 가져올 무기라는 점에서 레벨러와 이퀄라이저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 폭탄이 투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개의 폭탄이 미그 29 전투기에서 발사되어 러시아 전선 진지를 타격했습니다. 두 폭탄 모두 폭탄을 수평으로 유지해주는 특수 날개 보정 키트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두 폭탄은 러시아 방어 참호에 떨어져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면 보고서뿐 아니라 공격 장면 영상도 있습니다. 밀루티노비치가 공유했지만 처음에는 소녀준이 케바라기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이 영상은 단 18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영상은 참호가 표적이 되고 있는 정지 화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상공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평온한 시간이 흐릅니다. 참호한 러시아 군인들은 아마도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거나 임무를 수행 중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미 공기에 감돌았을 것입니다. 참호를 넘어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가득한 살상구역으로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그곳에서는 살아남기보다는 쓰러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모르는 병사들에게 더 끔찍한 일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벨러가 다가오고 있었고 3초 지점에 착지합니다. 몇 초 뒤 또 다른 레벨러가 이어서 떨어지고 두 번의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습니다. 러시아 참호가 완전히 덮여 이후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에서 멈추지만 진짜 의미에 비하면 이후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치명적인 신형 무기 중 하나가 투입되었고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정밀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전선을 돌파하고 푸틴의 병사들에게 보급을 제공하는 후방을 파괴하는데 우크라이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푸틴에게는 폭발에 휘말린 러시아 병사들이 직접 겪으면 느꼈을 법한 만큼의 공포를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첫 타격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레벨러는 러시아가 수년간 우크라이나 도시 공격에 사용한 유도 폭탄의 우크라이나판입니다.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것보다 전장에 도달하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4년 6월 우크라이나군 항공군 사령부의 사령관 세르히 골롭소프가 러시아가 몇 달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CAB 폭탄의 국산형을 시험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골롭소프는 당시 첫 번째 시험이 몇 주 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소련 시대 폭탄의 항공 키트를 개발해 러시아가 사용 중인 폭탄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비행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 러시아가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영토에 저장해둔 폭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도무기로 전환해 러시아 전선과 그 후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곧 시작된다는 소식 이후 몇 달간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4년 9월이 되어서야 우크라이나 전투 항공대 텔레그램 채널에 우크라이나의 Su-24 폭격기가 이후 레벨러로 알려지게 된 무기의 초기 버전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초기 단계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도 폭탄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었고 그 영상은 폭탄 키트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초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폭탄의 공기역학을 개선하려 접이식 날개와 둥근 노즈 페어링을 봤습니다. 이후 거의 2년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폭탄, 즉 레벨러가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6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폭탄을 실전에 도입하는데 왜 오래 걸렸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사거리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국 전투기가 러시아 방공망의 위협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후방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드론 개발을 우선시한 것은 서방의 JDAM과 ASM 해머 키트 지원으로 이들이 새로운 폭탄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벨러는 이곳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레벨러가 도착해 우크라이나는 첫 성공적 사용에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손에 쥔 것은 러시아가 자국의 무유도 폭탄을 반유도 무기로 바꿔 심각한 파괴를 일으키는 데 사용해온 UMPK 키트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러시아 키트는 러시아의 FAB-250과 FAB-500 범용 공중투하 탄약에 장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는 전선 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레벨러는 이런 종류의 키트의 복제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UMPK 키트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레벨러는 러시아가 만든 것을 기반으로 더 발전하며 푸틴의 앞잡이들이 상상 못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레볼스레이가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공개된 뒤 우크라이나 개발 관련 세부 정보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이 폭탄 키트는 무유도 폭탄을 500m에서 1만 m가 넘는 고도에서 투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레벨러는 발사 플랫폼에서 10km에서 13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생산한 대부분의 유사 키트보다 사거리가 더 깁니다. 또한 이 키트는 250kg 폭탄에 장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기술을 더 크거나 작은 폭탄에도 쓸 계획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폭탄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도하며 초기 테스트에서 우크라이나 소련 시대 플랫폼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첫 공격에 미그-29를 쓴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F-16과 미라주 전투기와도 호환된다는 점입니다. 호환성이 있어도 곧바로 전투기에서 레벨러 투하를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레벨러는 두 전투기 모두에서 쓰이려면 추가 인증이 필요하지만 이는 비교적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폭탄 키트와 러시아가 만든 키트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벨러에는 폭탄에 사용되는 위성 항법을 넘어선 향상된 정확도를 제공하는 최신 유도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어디선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폭탄을 이용한 첫 전면 타격이 증거라면 그 알고리즘은 설계대로 정확히 작동 중입니다. 러시아의 충분히 괜찮은 전략은 활공폭탄에는 먹혀들었고 목표에서 수백 미터 벗어나도 뭔가를 맞추면 푸틴에게는 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멀리 떨어진 좁은 참호도 정확하게 타격할 정밀함을 원합니다. 레벨러는 정밀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밀리타르니의 지적처럼 러시아 참호에서 본 폭탄 키트는 5월 우크라이나 공군에 전달된 실험용 배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생산되는 배치들은 모든 문제 해결로 영상보다 훨씬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가 레벨러를 신속히 대량 생산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레벨러를 테스트해서 실전 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 중 하나가 미국산 JDM 같은 서방의 폭탄 키트를 이미 비축해두고 있어서 그걸 대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JDM은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JDM은 유도 폭탄 키트 중 세계 최고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JDM은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이제 군사원조 대신 펄 이니셔티브로 미국 무기를 구매해야 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레벨러는 이 특정 문제를 해결합니다. 5월 19일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새 유도폭탄 키트는 JDM 키트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건 우크라이나의 큰일입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가 주요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1개의 유도폭탄 가격으로 3개의 유도폭탄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력이 3배가 되면 피해도 3배가 되고 그것은 러시아군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언제 유도폭탄 공격에서 벗어났는지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자체 제작한 활공폭탄이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버전보다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추가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판 유도폭탄의 수준도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롤러코스터 같은 관계를 겪었고 한때 미국의 모든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트럼프는 2026년 G7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기 접근성과 그에 따라 붙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우려는 항상 우크라이나의 집단적인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레벨러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는 만들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무기와 레벨러의 첫 실전 사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이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유도폭탄 키트는 우크라이나에게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있으며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앞으로 나올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레벨러가 우크라이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유도폭탄 분야에서의 전장 평준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활공폭탄 분야에서 러시아와 대등해진 것은 큰 성과이며 레벨러가 이퀄라이저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활공폭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겐 압도적 양이 핵심이었습니다. 4월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거의 7,000개의 유도 항공폭탄을 발사했으며 이는 3월에 7,987개에 이어진 수치입니다. 이는 전쟁 전체를 통틀어 월간 최고 기록이었으며 러시아는 2월에 세웠던 이전 기록보다 1,500개 더 많은 활공폭탄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메터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이 끝날 때쯤 우크라이나에 약 7만 5천 개의 유도폭탄을 발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5년에 발사한 6만 개보다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이런 종류의 폭탄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활공폭탄의 우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는 전쟁에서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 폭탄들은 무게가 최대 1,500kg에 달하지만 정밀함은 목표가 아닙니다. 러시아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활공폭탄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과 요새화된 도시까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도시에도 수천 명의 민간인이 남아있습니다. 활공폭탄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5월 31일 기준으로 16,126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의 활공폭탄에 의해 사망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개조 활공폭탄에 대응해 여러 대책을 반복적으로 마련했습니다. 4월 3일 포브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활공폭탄을 막는 새 제머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리마 퀀트 개발자 대변인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밍 시스템 덕분에 활공폭탄의 효율이 0이 됐다며 700km 전선에서 최근 한 달간 적군이 869개의 활공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의 결과로 8명의 군인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유도폭탄 방어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폭탄 키트로 러시아에 똑같은 파괴를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레벨러 대량 생산에 나서 자체 유도 폭탄 수천 발로 러시아에 맞서 판세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러시아는 활공폭탄으로 도시를 공격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확성은 항상 레벨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폭탄의 정확성이 입증된 만큼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를 이미 전선에서 러시아를 마비시키고 있는 중간 타격 작전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작전이 레벨러 등장으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러시아와 대등해지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미 매우 효과적인 작전에 힘을 보탤 폭탄을 보유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2026년 중거리 타격 작전은 주로 전선 뒤 수백 킬로미터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드론의 사용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특히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주요 보급로를 집중적으로 타격해왔으며 우크라이나는 이 반도를 고립시키고 푸틴에게 전략적 선택지로서의 가치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기후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드론과 사방제 무기로 러시아 후방 지역을 공격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타격 대상에는 보급 및 연료 트럭, 방공 시스템, 탄약고, 드론 발사기지, 그리고 러시아가 전선에서 병력을 조직하는 데 의존하는 지휘 통제 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전과 달라진 점은 우크라이나의 중간 타격 작전이 러시아의 예상보다 훨씬 강화된 것입니다. 자유유럽 방송 라디오 리버티가 공유한 사진들은 차량에 산산조각 나고 불에 탄 잔해와 주요 석유 저장소에서 발생한 화재 등 일부 피해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후방에서 러시아 물류를 마비시키면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 시도가 크게 저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세대 드론 덕분에 중간 타격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호넷은 항상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개발한 AI 탑재 드론인 호넷은 자동으로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매일 수십 대씩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드론으로는 새로운 베헤모스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은 75말 킬로그램의 관통탄과 열압력탄이 결합된 탄두를 장착해 300방 킬로미터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요새화된 목표물을 상대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비밀스러운 모르리건 드론도 한 예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드론이 러시아,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남부의 정령지를 잇는 RR280도로를 러시아 차량들에게 지옥으로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중거리 타격 드론들과 함께 전쟁 흐름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크림반도 고립작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으로 러시아가 전선에서 크게 약화되어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영토를 되찾고 있으며 푸틴이 9월까지 돈바스 점령을 기대했던 대규모 여름 공세도 완전히 저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 레벨러가 추가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러시아는 이미 막기 힘든 드론들에 더해 이제 후방 경력들이 중거리 타격 드론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을 가진 활공폭탄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레벨러가 대량 생산될 잠재력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진지를 반복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층적인 작전 전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FPV 드론이 들끓는 살상구역에서는 러시아 병사들이 수천 명씩 사망합니다. 이후 레벨러가 참호 지휘소 등 시설을 파괴해 추가 사상자를 내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준비 없이 살상구역에서 운에 맡겨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 후방에서는 중거리 타격 드론이 보급 트럭 등 표적을 공격해 FPV 드론과 레벨러 공격을 받는 병력을 지원할 군수 체계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직면한 잠재적 미래 중 하나이며 푸틴은 상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레벨러가 공식적으로 등장했고 첫 실전 배치에서 이미 그 이름값을 입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재 무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러시아 군인들이 감히 전선에 접근할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선에 접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레벨러와 함께 기존 개념의 혁신을 더해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영국 무기로 놀라운 부활을 이루고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전장에서 조용한 죽음이라는 오싹한 별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거나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 무기를 알아챘을 땐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대는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들었고 다른 부대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포병, 미사일, 기존 드론과 달리 이 시스템 상당수는 러시아의 전파 방해에도 계속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점점 똑똑해지며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어 크렘린궁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막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선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율 드론과 로봇, 즉 조용한 죽음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기계들에 왜 기대를 거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계들이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제, 즉 전자전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전면전 초기부터 양측 군대는 최전선의 1인칭 시점 드론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조종사가 영상 링크를 통해 직접 목표물로 조종하는 소형 원격 조종 항공기로 폭발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저렴하고 정밀하며 한동안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전장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무선 링크에 의존하는 드론은 링크만큼 성능이 제한되며 양측 모두 곧바로 링크를 공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제머가 전선을 뒤덮어 드론과 조종사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스푸퍼는 위성 내비게이션을 교란시켜 드론에 잘못된 좌표를 보내거나 GPS 자체를 차단합니다. 전쟁의 한동안은 이런 전자방어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제밍된 드론은 실패한 드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대치하는 전선에서는 FPV 임무의 대부분이 충돌 직전 마지막 순간에 실패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제밍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목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도입됐습니다. 공합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합니다. 드론이 목표 지점까지 인간 조종사와 실시간 무선 연결에 의존할 수 없다면 드론에 스스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만큼의 온보드 인공지능을 탑재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드론의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와 시각적 내비게이션을 장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조종사가 목표물을 지정해주면 드론은 신호가 끊긴 이후에도 스스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인식하고 경로를 수정하면서 마지막 구간을 자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이 드론 자체로 옮겨지기 때문에 기존의 제밍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효과는 수치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모든 여단이 이 기술을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율 시스템을 연구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카테리나 본다르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터미널 자율성을 내비게이션과 타겟팅에 추가하면 드론 공격의 성공률이 약 10-20%에서 대략 70-8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3-4배 향상된 수치로 이제 2대의 AI 드론이 과거 8대나 9대가 필요했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군대에게는 이런 배수 효과가 바로 핵심입니다. 영중한 드론 한 대는 드론을 2번 만들 필요도, 조종사를 위험에 빠뜨릴 필요도, 목표를 점령하려고 보병을 보낼 필요도 없게 해줍니다. 여기에 또 다른 배수 효과도 있습니다. AI가 비행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처리해 조종사 숙련도 요구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는 병력난을 겪는 나라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모든 드론마다 뛰어난 조종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조종사와 기계의 비율이 한 명의 조종사가 한 대의 드론을 힘들게 조종하는 것에서 한 명의 조종사가 여러 대를 한 번에 운용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임박한 변곡점으로 설명합니다. 즉, 한 명의 조종사가 동시에 20대, 50대 혹은 100대의 드론을 조종해 띄울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전쟁의 경제학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훈련된 조종사의 수와 상관없이 공격 횟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완전 자율 킬러 로봇 군대를 실제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기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반 인공지능은 표적 인식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나무 사이에 숨은 탱크를 찾거나 강한 전파 방해 속에서도 접근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우크라이나가 생산한 약 200만 대 드론 중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것은 약 1만 대에 불과하며 이들 역시 목표 선정과 임무 시작에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2026년에는 생산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2026년 말까지 연간 7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탑재 드론의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고 실제 전선 투입 드론 중 극소수만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실제 가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중전이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동안 지상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봇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 지상 차량, 즉 바퀴나 궤도를 이용하는 로봇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왔습니다. 이 로봇들은 탄약을 운반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며 중화기를 나르고 점점 더 직접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을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 포로들에게서 배웠고 러시아인들은 이 기계에 조용한 죽음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은 실제 전술적 특성을 지칭합니다. 이는 느리고 둔해 보이는 로봇이 빠른 로봇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현대 전장에서 병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경보 시스템은 자신의 청각입니다. 다가오는 FPV 드론의 윙윙거림,
차량의 엔진 소리, 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엄폐물에 숨을 2, 3초의 시간을 줍니다. 거의 소리가 없는 지상 로봇은 이 경고를 완전히 없앱니다. 이 기계를 운용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에 동행한 CNN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은 로봇이 약 10m 이내로 접근할 때까지 그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0m 거리에서 중량 폭약을 실은 지상 로봇이 이미 폭발 반경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쯤이면 이미 늦어 반응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이점을 더 강화합니다. 첫째는 탑재 중량입니다. 4바퀴 쉐시는 소형 공중 드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형 폭약이든 수백 발의 탄약을 장착한 중기관 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조용히 도착할 때 훨씬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 덕분에 가능해지는 역할, 즉 침투입니다. 첫 번째, 로봇들의 폭발은 일부러 주의를 끌기 위한 교란이었고 그 사이 4대의 기계가 적의 방어선을 빠져나갔습니다. 무기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심리적인 타격은 방어자들의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지휘관, 콜사인 사이버로 활동하는 인물은 적 진지에 로봇을 투입했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완전히 당황해 기어다니고 땅에 엎드리며 보이지 않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침묵은 군인에게 가장 의지하는 두 가지, 즉 그의 감각과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여기서는 하드웨어도 눈에 띕니다. 사이버 부대는 중형 브라우닝 기관총을 중심으로 한 트랙 장착 로봇을 운용하며 여러 카메라로 넓은 시야를 확보합니다. 이 로봇은 교체되는 병사들과 달리 음식도 물도 필요 없고 지치거나 쥐가 나지도 않기 때문에 며칠이고 풀숲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이 기지로 돌아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탄약 때문입니다. 탄약을 모두 소진하면 재장전을 위해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인터뷰 당시 사이버 부대는 이미 시속 16km로 이동하며 소형 화기를 들고 전투에 투입될 더 빠른 후속 모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 차량들은 희귀한 호기심거리에서 보급품을 운반하고 부상병을 위험지역에서 끌어내며 한때는 보병 소대가 희생됐을 공격을 수행하는 거의 표준 장비에 가까운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바로 지상 로봇이 우크라이나 전체 전략의 핵심 논리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3강습여단의 한 로봇 타격 부대 NC-13으로 지정된 부대는 자체 작전에 대한 계산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164번의 공격에서 이 부대는 로봇이 달성한 동일한 효과를 내려면 약 2,300명의 보병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그중 절반가량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대 계산에 따르면 이 기계들은 약 1,000명의 우크라이나인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이우가 모든 자원을 자동화에 쏟아붓는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해줍니다. 로봇의 모든 공격은 인간의 희생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불리하게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설명에 따르면 변화 규모는 매우 큽니다. 4월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지상 보병 없이 로봇과 드롭란을 사용해 러시아 진지를 처음으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무인 기계들이 약 22,000회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정부 자료로 대통령이 자국 방위산업 기념연설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전시 상황 발표에는 자연스러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설명하는 전반적인 방향은 현지에 있는 기자들과 해외 분석가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노력 중 상당 부분이 이제 실제로 무인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임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35세로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배경은 전술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철강 도시 자포리자에서 자랐습니다. 10대 시절 비디오 게임을 통해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디지털 광고 사업을 일궈냈으며 페이스북과 협력해 타겟 광고를 판매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처음에 그를 2019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소셜미디어를 담당하도록 고용했고 이후 28세의 나이에 우크라이나 국가의 디지털화를 책임지는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국방부로 자리를 옮겼을 때 그는 그 세계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젊은 자문가들과 데이터 분석가들로 이루어진 팀, 복도에 놓인 탁구대, 그리고 전쟁을 실리콘밸리 창업자가 혁신이 필요한 산업을 바라보듯이 보는 사람의 본능까지 말이죠. 앱이 택시와 음식 배달을 새롭게 바꿔놓았듯이 페도로프는 전쟁도 전투를 기계에 맡김으로써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세계 안보에 자율무기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율무기를 핵무기에 비유하며 자동화에 투자하는 국가들이 미래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탄두가 아니라 알고리즘에 기반한 억지력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아니라 페도로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비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같은 기사에서도 우크라이나 무기에서의 인공지능은 그 시점에서는 주로 표적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율적인 미래는 바라는 목표입니다. 숲속에 위장된 탱크가 현실입니다. 이런 미래주의 아래에는 페도로프가 고안하고 젤렌스키가 승인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것을 에어랜드 이코노미라고 부르며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서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의 최소 95%를 요격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모스크바가 대체 가능한 병력보다 더 많은 러시아군을 사살하거나 중상을 입히고, 경제적으로는 전쟁 자금 조달용 석유 수출 터미널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전 전략이지만 의도적으로 설계된 수학적인 소모전입니다. 페도로프는 전쟁의 2단계를 표적 파괴라 부르며 목표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페도로프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2026년 중반까지 매달 3만 5천, 4만 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5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면 침공이 멈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체계적인 인력 손실과 결합된 것입니다. 영국 정보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사망자 수는 32만 5천 명에서 5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자체 참모진은 사상자 수가 약 14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수치는 논란이 있지만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많은 병력을 잃은 적이 없으며 보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전쟁 초반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적보다 더 많은 무기와 병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더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100만 명의 현역 병력과 수십만 명이 우크라이나 안팎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장에서 수적 우위를 지니고 드론 생산 격차도 상당히 줄였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하거나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군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전 세계 지정학의 주요 사건들을 다루는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반전의 버전은 단순한 뒤집기보다 더 좁고 흥미롭습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가졌던 압도적인 우위는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현재 전선을 결정짓는 특정 기술들, 즉 무인 시스템과 이를 이끄는 정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대규모의 경쟁으로 시작된 전쟁은 이제 적응력의 경쟁이 되었고, 적응력이라는 분야에서만큼은 더 작은 나라가 꾸준히 더 빠르게 움직여왔습니다. 이런 적응력은 기존 무기 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산업 기반에서 이루어집니다.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 방위 전시회를 둘러볼 때 그는 차고에서 납땜하고 테이프로 붙인 듯한 무기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실제로 많은 무기들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드론은 광섬유 케이블이 감겨 있어 유리섬유 한 가닥을 따라 비행하며 무선 신호를 사용하지 않아 전파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감시 드론, 풍선에 매달린 무기, 그리고 미니 불도저에 탁자를 얹은 듯한 무인 지상 차량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저렴하고 일회용이어야 합니다. 드론이 넘쳐나는 전선에서는 많은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격추되거나 폭파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의 천재성은 어떤 단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이루며 빠르게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전쟁 자체를 데이터의 원천으로 바꾸었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가치 있는 장기 자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투로 인해 수백만 개의 주석이 달린 전장 영상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감시 및 공격 드론이 촬영한 자료와 드론 접근 시 인간의 마지막 행동 영상도 포함합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동맹국 기업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실제 전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벤져 랩스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또한 전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전리품이 영토가 아니라 훈련 데이터가 되는 미래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페도로프의 비전이 아무리 추진력을 얻고 있다 해도 그것이 단순히 바꿀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군의 지휘관들입니다. 이런 로봇 전쟁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는 군 내부에서 실제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분석가들은 장관과 장군들 사이에
공개적인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할 정도입니다. 현장에서의 반대는 기술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페도로프의 연설에서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무인 전투로의 전환이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계들이 싸우는 텅 빈 전장이라는 이야기는 실제 전쟁과 동떨어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여전히 진흙투성이 참호와 처참히 훼손된 몸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은 전통적인 제병 협동 전술과 장갑차, 보병 기동을 현장에서 계속 활용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거둔 가장 큰 승리들을 만들어낸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최전방 여단들이 모든 기술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FPV 드론을 일찍 도입한 K2 여단의 지휘관은 젊고 기술에 밝은 국방장관이 부대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며 이제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전쟁의 현실은 이 두 입장 사이에 존재합니다. 사람과 기계 중 하나를 깔끔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복잡하게 뒤엉켜 갈등 속에서 통합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왜 처음부터 기계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은 과시가 아니라 지친 상황에 대한 대응입니다. CNN의 전선 보도에서는 2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교대 없이 11개월 넘게 참호에서 지내며 끊임없이 드론의 추적을 받고 한때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방어시설을 만들 모래주머니조차 떨어졌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1년 가까이 아내와 대화하지 못하고 녹음된 무전 메시지로만 소통하며 새벽에 20마일을 걸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병사들을 위해 자동화가 도입됐습니다. 로봇이 필요한 이유는 병사 수가 부족하고 남은 병사들도 인간 한계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혁명의 원동력입니다. 기술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인력 부족과 더 이상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그 이유입니다. 이제 페도로프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는지 그 뒤를 따르는 불안감에 대해 말할 차례입니다. 그의 비전에서 전선에 따라 수마일에 걸쳐 펼쳐진 킬존, 즉 움직이는 모든 것이 드론에 의해 사냥당하는 그 지역은 결국 인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계들이 공중과 지상에서 서로 싸우게 되고 이 전쟁을 규정짓는 막대한 인명피해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 결과 먼저 자동화를 이룬 쪽이 거의 피를 흘리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혹적인 비전이자 우크라이나가 이룬 모든 것의 논리적 결말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스가 신중하게 언급했듯이 전쟁은 좀처럼 논리적으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전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며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고 살상결정을 스스로 행동하는 기계에 맡기는 것은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 없이 목표를 선정하고 공격하는 무기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해왔으며 페도로프의 열망이 바로 그 선을 넘으려는 것과 일치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자유전이 아니라 보조기술이 뒷받침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보력을 이용해 소규모 병력을 넓은 전선에 배치하고 적이 보충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무기고는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해왔습니다. 우리는 키우 방위산업이 제트 추진 드론부터 AI 카미카제 큐브까지 다양한 혁신을 선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추가된 것이 가장 크고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트라이던트를 소개합니다. 이 10톤짜리 바다의 괴물은 크렘린의 흑해함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드론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공격과 방어작전 모두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면서 러시아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시트라이던트는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유로사토리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육상 및 항공 방위와 보안 산업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수십 개국에서 온 수천 개의 참가 업체들이 탱크와 트럭 같은 차량부터 소형 무기, 통신 시스템 등 최신 군사 혁신을 선보이며 수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최근 몇 차례 열린 이 행사에서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존재감이 점점 커졌고 이 산업은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크고 뛰어난 방위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전시회에서는 키이우에 본사를 둔 방위 기업 글로벌 마크가 참석해 거대한 수중 무인 차량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려 길이 10m, 너비 2m, 높이 1.5m에 달하는 이 기체는 결코 평범한 드론이 아닙니다.
적어도 외형만 보면 이것은 마치 초대형 어뢰와도 같습니다. 무게가 무려 10,000kg에 달해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드론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며 최대 1,000kg까지의 대형 탑재물도 실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마크 관계자들은 이 드론이 최대 2,000해리의 작전 범위와 약 60m의 최대 작전 심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은 최대 10노트, 즉 시속 18.5km로 이동할 수 있으며 순항 속도는 약 6노트, 즉 시속 11km에 가깝습니다. 개발자는 시트라이던트가 다양한 임무 유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공격적인 자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 마크, 이 드론이 화물 운송과 같은 물류 및 수송 임무뿐만 아니라 타격 임무와 방어 작전, 예를 들어 적의 수중 무인 차량을 요격하거나 무력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플랫폼의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나 우크라이나군에 언제쯤 실전 배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글로벌 마크가 이 드론을 유로사토리 행사에서 공개한 것만으로도 개발이 상당히 진척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트라이던트는 이미 러시아를 두렵게 하고 있으며 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블라디미르 예란 오시안 모스크바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금융대학교의 부교수는 시트라이던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트라이던트에 대해 러시아 최대 주간지 중 하나인 AIF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처음에 예란 오시안은 이 혁신을 과소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시트라이던트가 실제로 진정한 우크라이나 혁신이 아니며 대신 영국, 독일,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에서 생산된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글로벌 마크가 드론의 기술 사양과 성능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했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드론이 항구 및 해안 인프라의 여러 시설, 예를 들어 해상 터미널이나 석유 및 가스 제품의 적재소, 다리, 댐, 그리고 어쩌면 수력 발전소까지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는 적군이 시트라이던트로 러시아 함대의 대형 군함이나 잠수함을 침몰시키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크렘린식 선전 문구를 내뱉으며 러시아는 과거에도 수많은 우크라이나 및 서방 드론에 맞서 적응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크렘린이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어책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구 입구 차단막, 수면 아래로 접근하는 위협의 소리를 탐지하는 특수 첨운소, 그리고 주요 해안 지역을 순찰하는 군사 잠수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조치만으로 시트라이던트의 큰 위협을 반드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트라이던트의 첨단 항법 시스템은 러시아 방어막을 쉽게 우회해 깊이와 궤적을 조절하며 거리낌 없이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란 오시아는 크렘린 측 전력이 과거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방대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전쟁은 이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자산과 인프라를 또다시 공격했다는 새로운 보도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키이우군은 러시아의 표적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제거해왔으며 해군 함정부터 석유 터미널, 탄약고까지 모든 것을 손상시키고 파괴해왔습니다. 그리고 크렘린군은 이를 막는데 계속해서 실패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레이더는 너무 느렸고 방공망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병력은 계속해서 허를 찔렸습니다. 이것은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중 및 수상 드론과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흑해 등지에서 러시아 함선을 상대로 수많은 성공적인 타격을 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격은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초반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는 토치카유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점령된 베르데단스크 항구에서 러시아의 대형 상륙함을 침몰시켰습니다. 불과 한 달 후 우크라이나군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넵튠 대함미사일을 사용해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 미사일 순양함을 격침시키며 가장 상징적인 승리 중 하나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상륙정, 돌격정, 지원함 등 여러 선박이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더욱 강해지자 적의 선박들이 점점 더 많이 격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잠수함조차도 이러한 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는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로스토프나도누의 선체를 관통했고 2025년 12월에는 우크라이나가 공중 및 수상 드론을 모두 사용해
러시아 프로젝트 636 잠수함을 공격했습니다. 키이우군은 또한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철도 표리도 파괴하여 점차 점령된 반도를 탄약과 기타 군사 장비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시작된 이후 매년 다양한 크기와 등급의 수많은 선박들이 바닷속으로 침몰하거나 값비싼 수리를 위해 예인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너무나 효과적이고 강력해서 흑해 함대를 거의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크렘린 지휘관들은 자국 함정들이 우크라이나 무인기와 미사일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정들을 분쟁 지역에서 점차 멀리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흑해를 항해하는 러시아 함정수가 점점 줄었고 대부분은 항구나 조선소에 숨어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을 내버려두길 바랐습니다. 이로 인해 칼리브르급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에 적극적으로 발사하는 함정의 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흑해 함대를 견제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폭격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은 흑해 함대를 러시아에게 있어 실질적이고 강력한 위협에서 오히려 진정한 부담거리로 바꿔놓았습니다. 크렘린은 더 이상 해군 함정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거나 지상에서의 우위를 확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이 자산들로부터 거의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과 돈, 자원을 이 함정들을 보호하거나 수리하는 데 써야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정규 해군 없이 이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중 하나로 여겨졌던 러시아 해군을 격파하기 위해 주로 드론과 미사일에 의존했습니다. 시트라이던트는 우크라이나 해군 작전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수중 드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와 그것이 가져오는 독특한 이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와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밀리터리 쇼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도 수상 드론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자율경비 무인 로봇 장치, 즉 마구라 V5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GUR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감시, 정찰, 해상 순찰, 기뢰 제거, 수색 및 구조,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2023년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후 V6와 V7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대당 약 27만 3천 달러의 비용이 드는 마구라 VV5는 전장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쿨라그급 착륙정, 타란툴급 미사일 초계함, 순찰함 등 수많은 러시아 선박의 파괴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마구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V5는 최대 300kg, 즉 660파운드의 탑재 중량을 가지고 있으며 잡전 범위는 약 800km, 즉 500마일입니다. 더 발전된 V7 버전조차도 최대 1000km, 즉 620마일까지 650kg, 즉 1433파운드의 탄두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시트라이던트는 거의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납니다. 더 크고 더 무겁고 훨씬 더 먼 거리까지 훨씬 더 많은 화력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시트라이던트는 최대 1000kg 폭발물을 실을 수 있어 우크라이나가 쓰는 대부분의 드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작은 드론은 러시아 선박에 경미한 피해만 줄 수 있지만 시트라이던트는 큰 목표도 격침할 화력을 갖췄습니다. 게다가 이 중형 드론은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순양함 같은 대형 선박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선체에 구멍을 내어 승조원들이 긴급 수리를 하기 전에 빠르게 침수되어 침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시트라이던트의 광범위한 사거리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대부분의 다른 드론보다 이 무기를 한층 앞서게 하는 뚜렷한 장점입니다. 시트라이던트는 최대 2000해리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의 오데사에서 스페인이나 알제리 해안까지 이동하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따라서 시트라이던트는 흑해 전역을 아무런 문제 없이 횡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트라이던트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나 점령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까지 연료 걱정 없이 왕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가까운 미래에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질 것이고 크렘린은 자국 함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설령 러시아가 일부 함정을 케르치 해협을 통해 아조프해로 이동시켜 다른 항구 도시로 옮긴다 해도 시트라이던트는 여전히 그 함정들을 찾아내어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트라이던트가 수면 아래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마구라 V5와 같은 수상 드론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수상 드론들은 탐지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지만 여전히 상공의 비행기나 드론에 의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트라이던트는 최대 60m까지 잠수해 이동하므로 위에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드론을 발견하기 위해 수중 잠수팀이나 첨단 레이더, 소나 시스템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역시 우크라이나가 적 함선을 아래에서 기습 공격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드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 선원들과 해군 장병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물이 맑아 보여도 1000kg이 넘는 탄두가 파도 아래 숨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이미 수년째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시트라이던트는 그들에게 또 다른 악몽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렘린의 해군 지휘관들은 함선을 사용하는데 더욱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드론을 띄우기 위해 함선을 바다로 보내는 대신 해안 근처나 항구에 정박시켜두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로사토리 전시회 기간 동안 글로벌 마크는 시트라이던트가 자율제어 시스템과 적응형 항법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 무기는 조종사 개입 없이 장거리 임무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 괴물은 조종사도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무기는 자체 내장된 AI 시스템에 의존해 목적지로 이동하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 중에도 경로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개발사 자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드론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용도는 적 함정까지 탄두를 운반해 아래에서 들이받아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대부분의 선박을 빠르게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폭발물을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 글로벌 마크는 이것이 물을 건너 보급품 운반에 활용될 수 있어 앞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를 완전히 해방하려고 시도한다면 또는 탄약과 기타 자원을 한 해안 지역이나 항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때 이동 중에 가로채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작전 기회는 끝없이 이어지며 제조업체는 시트라이던트 드론이 아군 해역을 순찰하고 적 드론을 요격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요컨대 이것은 우크라이나 드론 군대에 놀라울 정도로 다재다능한 추가 장비입니다. 물론 다른 드론들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무기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이 드론의 한계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드론은 가장 빠른 드론은 아닙니다. 마구라 V5는 최고 속도 약 42노트, 즉 약 78km 또는 48마일에 도달할 수 있으며 순항 속도는 약 22노트, 41km 또는 25마일입니다. 시트라이던트는 훨씬 느리게 움직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를 탐지하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이로 인해 더 쉽게 요격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분명히 기습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고 있으며 느리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러시아 레이더 화면에 위협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무기는 임박한 폭발 위험보다는 커다란 물고기나 떠다니는 잔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트라이던트는 수면 아래서 작동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대 잠수 깊이가 200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해나 대양에서의 공격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주로 얕은 물이나 해안 지역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함선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함선이 얕은 물의 부두와 항구에 머무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시트라이던트의 목적지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지휘관들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함선을 항구 밖으로 내보내 바다로 이동시키면 그 함선들은 공중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기지로 돌아가기 전에 침몰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함선을 항구에 그대로 두면 치명적인 시트라이던트 드론이 손쉽게 그 함선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중형 드론은 크림대교의 지지대 같은 주요 인프라 시설이나 석유와 기타 자원이 러시아 섀도우 플릿 유조선에 실리는 항구 등에도 공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또 하나의 소중한 전력 보강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 산업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져가는 경제, 정체된 전선부대, 막대한 손실 등 수많은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게 전선과 후방 모두에서 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과 드론 조종사는 적에 큰 피해를 주고
방위산업계약업체도 지속적으로 혁신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기, 차량, 무인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를 생산하며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국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계속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을 떠올릴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미국 공군이나 나토의 연합공군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들은 5세대 전투기 편대, 수십억 달러의 조달 예산, 그리고 수십 년간 정교하게 다듬어진 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 상공에서는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일 전투 드론을 조종해 전장에 투입하는 인원의 수가 조용히 증가하여 전 세계 어느 군데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조차도 그 많은 자금과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규모의 공중 전투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이 전력을 어떻게 구축했는지는 현재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숫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정말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 약 8만 명의 군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드론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 안에 포함된 훈련된 조종사의 정확한 수는 기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곧 알게 되겠지만 공개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전선 운용자들과 부대 지휘관들은 그 병력 중 약 2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실제 전투 드론 조종사라고 추정합니다. 이들은 군대의 모든 부문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무인기를 조종하는 남성과 여성들입니다. 이 숫자들은 드론 조종자들의 추정치일 뿐 공전투 배치 명단이 아니며 실제 숫자는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의 보수적인 추정치조차도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전통적인 공군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탈리아 공군을 예로 들어봅시다. 조종사, 정비사, 기상예보관, 요리사, 장군, 그리고 모든 참모진까지 모두 합쳐서 인원을 세워보세요. 공식적인 인원수는 대략 3만 5천 명에서 4만 3천 명 사이입니다. 물론 실제 조종사는 약 1,500명 정도에 불과하죠. 미국의 경우 유럽 전역에 약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의 공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비행하는 인원은 2천 명에서 3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더 큰 학계를 내봅시다. 북미를 제외한 모든 나토 조종사 수를 합산해보죠. 지도에 표시된 모든 유럽 회원국의 전투기 조종사와 수송기, 공중급유기, 헬리콥터 승무원을 모두 합치면 약 15,000명의 항공 인력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나토 유럽 측의 전체 조종사 전력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 드론 조종사 수는 가장 낮게 잡아도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높게 잡으면 그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비교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무엇을 구축했는지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론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상 서방 세계 최대의 전투 항공 전력입니다. 이 전력은 무에서 전시 중 완전히 구축됐습니다. 이제 그 전력 내에는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즉 우크라이나어 약자로 SBS라고 불리는 정예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독립된 군사 조직이며 2026년에는 자체적으로 약 15,000명 규모입니다. 하지만 SBS는 전체 중 가장 두드러지고 전문화된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전용 드론 부대가 이제 100개가 넘는 기동여단과 거의 500개의 독립대대 및 연대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수치가 가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별도로 추가된 전문 능력이 아닙니다. 드론은 이제 군대의 주요 전투 방식이 되었으며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이 조종사들이 실제로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 5월 초 우크라이나 당국자들과 독립분석가들은 드론이 전체 러시아군 사상자의 7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폴란드 연구소 OSW도 2025년 10월에 비슷한 결론을 내렸으며 러시아군 손실의 약 70, 80%와 전선 장비 파괴의 약 85%가 무인 시스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누구도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검증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의 성공을 강조할 모든 동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의 분석가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수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심지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자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공식 인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의 공격 및 폭격 드론이 약 82만 건의 확인된 타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모든 타격은 드론 영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 계산에 따르면 그해 파괴된 러시아 표적의 80% 이상이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그중 압도적인 대다수가 국내에서 제작된 드론이었습니다. SBS 사령관은 우크라이나의 추적 시스템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드론에 의해서만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러시아 군인이 15만 6천 명 이상이라고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치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설명하는 규모 자체는 외부 관찰자들이 보고 있는 것과 일치하며 2025년 내내 러시아의 진격이 정체된 전선 상황과도 부합합니다. 이러한 누적된 영향은 실제로 전장 자체의 양상을 물리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계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전선은 대규모 보병이 아니라 소규모 드론 조종팀과 그들이 조종하는 항공기로 점점 더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이 2024년에 이미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의 약 69%, 차량과 장비에 대한 공격의 75%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은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의 살상구역은 전선 뒤 20km까지 뻗어 있어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압박하고 보급 차량 행렬이 흩어져 한두 대씩 움직이게 만들며 식량과 탄약을 전방으로 운반하는 단순한 일조차 매일의 고난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드론이 그들의 사거리와 작전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도 긴 전선을 방어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밑바닥부터 구축한 산업 기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세르이 보예프는 그해에 700만 대 이상의 FPV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24년에 생산한 것의 거의 4배에 해당합니다. 전체 산업에는 160개가 넘는 기업이 국내에서 FPV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초 우크라이나가 중국에서 값싼 드론을 수입해 임시로 수류탄과 지뢰를 장착하던 시작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인력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게 맞춤 제작된 다양한 드론 모델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은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산업 기반에서 생산된 장거리 타격 드론들은 러시아 내부 1500km가 넘는 목표물까지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서방 정부들이 자신들이 제공한 무기로는 허용하기를 꺼려했던 거리에서도 정유소, 탄약고, 군 비행장 등을 타격해왔습니다. 2024년으로 돌아가 보면 수백 킬로미터 사거리를 가진 에이테커메스 사용에 대해 몇 달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정기적으로 600km까지 도달하고 있으며 파이어포인트 FP, FP5와 같은 좀 더 야심찬 모델들은 기술적으로 순항미사일로 분류되며 사거리가 3000km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이를 장거리 제재 캠페인이라 부르며 러시아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적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공중전력은 전쟁의 전 구역에 걸쳐 동시에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호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 살상하는 전술 FPV 드론, 그 뒤 멀리 도시를 방어하는 요격기, 그리고 러시아 깊숙한 내륙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타격 드론이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취미용 쿼드코프터를 수입하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2014년 러시아가 돈바스에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 최초 드론 조종사들은 대부분 취미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전술을 익혔고 자기 돈이나 기부금으로 상업용 항공기를 구입했으며 동부에서 저강도 전투가 이어지던 시기에는 즉흥적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 2월 전면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그 즉흥적으로 쌓은 지식은 하룻밤 사이에 군 전체로 확산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찰을 위해서였고 각 부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하늘에 눈을 띄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틈새 능력으로 시작했지만 곧 전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재래식 화력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던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저렴하고 풍부하며 치명적인 무언가로 그 격차를 메워야 했고 그 해답은 공격용 드론이었습니다. 가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드론은 새로운 포병이 되었습니다. 포탄 부족으로 드론의 필요성이 커졌고 성공적인 드론 임무마다 칭송과 함께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긍정적 순환이 형성됐습니다.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게 됐습니다. 민간인들이 갑자기 계약을 체결하고 복무 중인 군인들이 특기를 변경할 때도 배치 전에 인증된 비행 훈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초보자를 약 한두 달 만에 유능한 조종사로 양성하는 비행 아카데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카데미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부대 운영 학교, 이윤 추구 사업체,
드론 제조업체가 직접 자금을 대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사냥하여 그 안에 있는 교관과 훈련생들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의 위치와 수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집니다. 이처럼 분산 구조로 인해 한 번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훈련 능력이 대부분 사라질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내부를 잠시 공개했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는 2024년 중반에 설립된 특수훈련센터, 즉 CST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자원봉사단체가 설립했으며 그 단체의 이사는 이전에 14개월 동안 전선 드론 타격 부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비용 회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입생, 참전 용사, 그리고 현역 운용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도력을 선도할 수 있는 다음 주요 분야인 요격드론 운용에 초점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주요 제조업체인 스카이폴은 비행훈련을 자사의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키이우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스카이폴의 비행학교에서 2만 명이 넘는 운용자를 교육했으며 이 모든 노력이 전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최전선 부대들도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최근 치열한 콘스탄티누카 드루즈키프카 지역에 배치된 제4중기갑 여단에서는 기본 교육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졸업생들은 소형 드론 부서에 초급 조종사로 배치되어 처음엔 베테랑 한글의 감독하에 비행하며 이후 독자적으로 임무를 맡을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한편 군이 운영하는 제239 부대 훈련센터는 이 체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강사와 학생의 비율을 대략 1대10으로 유지하며 각 과정은 특정 항공기에 맞춰 맞춤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중국산 매비 쿼드콥터 사격을 취득하는 데는 39일이 걸리고 뱀파이어 중폭격기 드론은 40, 45일, 그리고 완전 1인칭 시점 전투 자격은 거의 2달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들은 진정한 전투 중심의 교육입니다. 조종사는 소총 대신 게임용 컨트롤러와 의자를 사용합니다. 짧은 훈련 기간과 많은 인원 배출은 우크라이나가 신속함을 필요로 해서입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군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일 뉴스를 다뤄 국제 정세를 최신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집착하는 이유는 인력을 드론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부 압박 때문입니다. 군대는 자주 UAV 조종사를 가장 수요가 많은 군사 직책으로 꼽고 있으며 그 인력풀은 젊은 게이머라는 고정관념을 훨씬 넘어 넓어졌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UAV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26년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열린 대회에서 인터뷰한 조종사들은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그 조종사들이 말하길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반사신경이나 게임 경력이 아니라 규율, 팀워크, 그리고 끊임없는 적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기술적 우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시뮬레이터입니다. 현대 우크라이나 드론 훈련은 첨단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바주라는 우크라이나 회사의 소규모 팀이 약 5만 달러에 개발한 FPV 배틀그라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이유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대는 이전에는 단 2km의 작은 가상 공간에서 기본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훨씬 더 단순한 시뮬레이터로 훈련을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에 스팀에 아케이드 스타일의 FPV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바주르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 극한의 사실성을 추구했습니다. FPV 배틀그라운드는 훈련생에게 40km 에그 40km 규모의 샌드박스를 제공하고 실제 바람, 드리프트, 로터 토크, 날씨 등 비행 물리를 시뮬레이션합니다. 특히 이 시뮬레이터는 조종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즉 FPV 드론이 공격 마지막 순간에 러시아 제머의 반경 안으로 들어가면 영상과 신호를 잃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때 조종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드론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실제 목표 위에서 그런 상황을 겪기 전에 시뮬레이터에서 조종사들이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실제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선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지상 공격 전에 여단과 군단 참모진은 이제 시뮬레이터 안에 목표물의 정밀한 디지털 모델을 구축한 뒤 드론이 공격을 어떻게 지원할지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타격 시뮬레이션을 반복합니다. 시뮬레이터는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그 전투를 정확히 예행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드론 범주로 다시 돌아가 깊이 있게 다뤄야 합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인데 바로 요격 드론입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 공격 드론을 공중에서 쫓아가 들이받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작고 빠른 쿼드콥터입니다. 이 개념은 2024년에 등장했으며 러시아의 매일 밤 샤이드 드론 공격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방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2026년 5월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8,160대의 샤이드 드론을 발사했으며 일부 공격에서는 한 번에 최대 800대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2026년 5월 말까지 요격 드론은 러시아의 모든 공중 위협 중 약 30%를 격추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격추된 세 번째 표적마다 미사일이 아니라 또 다른 드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성입니다. 수천 달러에 불과한 요격 드론이 그렇지 않으면 수백 배나 더 비싼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해야만 했던 위협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조종사들은 전방 가까이에 앉아 하늘을 지켜봐야 하므로 표적이 됩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제조업체는 조종사를 위험지역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스카이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요격드론 조종사들이 위성 기반 인터넷을 통해 전선에서 수백, 심지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다른 대륙에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스팅 요격기를 만든 와일드 호넷은 호넷 비전 컨트롤이라는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기술로 세워지는 기록들은 거의 비현실적입니다. 와일드 호넷은 조종사가 20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드론을 정확하게 조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제조사 자체의 주장이고 그들의 홍보 영상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이상적인 상황에서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논리는 타당합니다. 가장 귀중하고 가장 집요하게 표적이 되는 인력이 목표물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 다른 군대가 겪는 생존성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핵심은 실용성입니다.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들과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학교, 그리고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들 사이에는 거의 끊임없는 피드백 루프가 존재합니다. 어제 전선에서 효과를 본 전술은 며칠 내로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발견된 러시아의 대응책은 오후 훈련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실제 상황에 맞춰 매주 변화하며 이는 우리가 이전에 드론 획득 플랫폼과 드론 운용 부대의 게임화에서 본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한 걸음 물러서 보겠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큰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스텔스 전투기, 공중급유, 위성 군집, 공중 조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공군 교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통적인 분야에서 동맹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하지 못한 것을 만든 걸까요? 답은 우크라이나가 모든 시스템을 처음부터 직접 구축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나토는 일반 민간인들로부터 대규모 전투 항공 전력을 몇 달 만에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나토는 전투 조종사들의 피드백으로 매주 교육과정을 새로 쓰는 훈련 학교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나토는 운용 인력의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탄생한 이 정도 규모의 분산형 원격 조작 방공 시스템을 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토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는 전문 지식이 오히려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업체들은 경험을 공유하며 유럽을 돌고 나토는 동맹의 동부 측면에 다층 무인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2024년에 우크라이나 무기 생산에 자금을 지원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방위 협정 이후 우크라이나는 2025년 9월 덴마크에서 첫 번째 공동 드론 생산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독일도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 기종을 그대로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루마니아,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으며 각국은 우크라이나산 드론을 생산하거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 EU 전체도 우크라이나와 함께 드론 동맹을 설립해 상호소통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의 어떤 기업이든 이 프로그램의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실상 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요소, 바로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수백만 시간의 비행 경험을 쌓으며 더 큰 침략자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드론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잠재적인 세계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군대와 경제, 정치 체제가 실시간으로 붕괴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